네,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번 주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국내 증시는 월화수 사흘 쉬니까 결국 해외 움직임이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그 점 감안해 가지고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 9월 20일 날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제 부스터샷이라 그러죠. 예, 예, 변이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3차 접종이 개시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하원이 좀 쉬었어요. 예. 근데 이제 9월 20일 월요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법안 같은 것들이 또 통과될지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월 21일 날은 미국의 8월 달 이제 건축 승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얼마만큼 허가를 받았을지 아, 체크해 보시고, 20일하고 21일은 이제 중국은 이틀간 휴장이에요. 그때. 아.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9월 22일 날은 이제 FMC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 파웰 의장의 연설을 좀 주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그 BOJ가 열려서 금리를 네. 결정해요. 아.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8월 달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9월 23일 목요일 날은 영국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예. BOE가 열리고, 유로존의 제조업 PMI라고 유로존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 유럽 경기는 좀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일부터 20일간의 그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분기 그날 뭐가 있냐면, 이건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 23일경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한국전력이 4분기 예. 전기요금을 좀 결정을 하나 봐요. 올릴지 말지. 예.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좀 높대요. 그동안 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개월 보호예수 물량 신규 상장하고 6개월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5.16% 물량이 좀 이제 출회되니까 마지막이죠, 사실은. 예. 악재 해소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3차 네. 이번에. 그래서 23일 날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네.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9월 24일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대면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모여서.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죠. 네. 이 4개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중에서는 SKC가 네.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이제 네. 앞으로의 그 자기네 회사의 뭐 투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좀 그 주말에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9월 26일 날 네.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날 독일 총선이 있어요. 아.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민당이냐 뭐 3인당이냐 네. 녹색당이냐 막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유럽의 또 지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독일 총선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변수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최대 변수는 FOMC 같은데요.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도 지금 5% 넘었지 않습니까? 네. 5.3%. 그러면 4개월 연속 5%가 넘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기 테이퍼링, 연내 테이퍼링 방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는데 어떨까요? 지금 시장의 평가는.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대부분 그 이번 9월에는 네. 직접 언급은 안 한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암시는 하지만 예. 11월에 발표하지 않을까. 아. 네, 발표는 네. 그때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에 아마 발표를 하고 12월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게 시장이 좀 예상치니까 한번 그건 지켜보시고, 그리고 5% 이상의 물가가 지금 4개월 연속 이어져요. 네. 그 레벨의 물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미국 연준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보고. 그래서 테이퍼링은 연내할 가능성 분명히 좀 높아졌다. 네. 다만 시기가 11월에 발표를 할지 예. 모르죠. 또 9월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데이터로는 좀 11월이 유망해 보이고, 그리고 이 어느 쪽에 방점을 맞추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연준 의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러니까 물가를 보는지 네. 아니면 경제 성장률을 보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가가 높은 거는 알겠는데 이건 일시적이고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된 것 같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늦출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낮아졌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분명히 우리가 재정을 또 정부에서 풀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몇 달 지켜봤더니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네. 그러면 테이퍼링이 또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한번 네.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거기에 그걸 보고 연준 의장이 좀 빨리 하겠구나. 네. 좀 늦어질 수 있겠구나. 예. 그 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한번 맞추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이 하원이 뭐 개원된다고 합니다만은 9월 중에는 소득세 또 법인세 이런 어떤 그 부자 정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뭐 글로벌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주가에 또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예. 올해 연초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잖아요. 네. 증세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적 완화를 무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연준에서 돈을 이제 푸는 거 이제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이제 재정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코로나19를 완전히 탈출해서 경제 살리려면 예. 돈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양적 완화는 실물 자산에 들어가진 않고 주로 금융 자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건 실물 경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예. 정부가 뭐 공짜로 돈을 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증세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저도. 미국이 자기 바이든이 원하는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그 어떤 증세를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명히 증세는 좀 불가피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연방 법인세도 26.5%로 올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는 높진 않아요. 수치 자체가. 28% 올린다 했었던가요? 뭐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높진 않고 약간 이제 절충안을 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것도요 과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공화당을 아니 너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할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저는 공화당이 반대라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있대요. 네.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관철하는데 또 진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세안이 통과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 그리고 통과가 돼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어쨌든 그 증세를 해가지고 긴축을 하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돈이 필요해요. 인프라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이게 다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또 예전에도 이게 증세를 실제 시작했을 때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미국에. 네. 증시가 올랐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세 자체는 네. 불가피하다. 저도 네. 거기엔 동의를 하되 그 자체는 뭐 악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이 정도면 부진한데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그룹 흥다, 파산 이게 또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 않느냐. 뭐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이런 중국발 악재도 글로벌 증시 특히 뭐 국내 증시에 상당한 좀 위험 요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떨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연쇄 부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불확실하잖아요. 예. 어디까지 파급력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는 증시에 당연히 악재긴 한데 일단 지금 중국이 사실 뭐 이 소매 판매 증가율도 안 좋은데 데이터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데 부양책 쓸 생각은 안 하고 예. 자꾸만 이제 집안 단속을 하니까 규제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불편한 거죠. 이게 가뜩이나 좀 안 좋으면 뭔가 이렇게 부양책을 써서 이게 딱 키워줘야 되는데 네. 규제를 해서 자꾸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최근에 20% 이상 폭락을 했는데 중국에 사실 이게 2016년부터 기온을 거슬러 가면은 중국이 그 부동산 규제를 한 지가 꽤 됐어요. 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더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러면서 이게 터진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좀 골마 있었는데 네. 올해 너무 이제 강화되면서 그 골맞던 게 완전히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염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 리먼 사태처럼 될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부동산 산업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전체 산업에서 한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중국의 부동산 중대형 기업들이 뭐 헝다는 물론 안 좋은데요. 네. 대부분 그렇게 재무 건전성이 나쁘지가 않대요. 아. 좀 양호한 그 상황이 좀 많고 그리고 지금 이 그 올해 이제 11월 정도에 중국에서 이제 19기 육중전회라고 중앙위원회 예. 전체 회의가 좀 열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게 좀 간 거 아니냐. 그거 앞두고 네.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군기 잡기. 예, 군기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육중전회가 열릴 때 네. 부양을 좀 세게 하려고. 아. 예, 일단 그 전에 미리 좀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예. 그리고 지지층을 또 겹치할 수도 있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네. 임기가 끝나니까. 네. 그래서 미리 좀 집안 단속하려는 것도 아닌가. 3년이면 한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죠. 맞아요. 예. 근데 물론 뭐 공산당이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솔직히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1년 남았으니까 미리 좀 집안 단속 한 다음에 네. 경기를 강력하게 부양하지 않을까. 이런 일부 의견도 있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뭐 리먼급이다, 중국 망한다 이렇게까지 그냥 너무 네. 그냥 천편일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중국이 진짜 위험하면요 위안화가 급락을 해야 돼요. 위안화 네. 가치가 안 그래요. 오히려 위안화가 올라가요. 아, 가치가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 해외에서도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구나. 왜냐면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중국이 위험하면. 예. 그래서 그런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아직은 요거에 대해서 그냥 헝다그룹 자체적인 이슈로 보셔야지 네.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제 그리고 아이폰 13이 이제 시장 출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하고 비교하면 그 평가들은 어떤가요? 일단 폴더블은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대박이 난 부분으로 좀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아이폰 13은 좀 뭔가 변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밋밋하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바뀐 거는 카메라 기능은 좀 많이 향상이 됐대요. 네. 좋은 카메라가 이제 달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좋은 칩이 들어가서 예. 칩 성능은 개선되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그래도 이런 성능 개선은 좋은데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좀 평가는 그냥 좀 중립인 것 같아요. 좀 아. 밋밋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그 전작 판매를 넘기긴 어려운 게 그 전작은 10개월 동안 무려 1.5억 대가 판매했대요. 네. 진짜 역대급 판매니까 전작이 너무 잘 나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다음 작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뛰어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증권사 평가는 전작의 판매량을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부품 회사들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예. 발표하고 나서는. 그래서 과연 그만큼 판매를 할진 모르겠지만 기대치는 좀 높진 않다. 이렇게 네. 보시고. 근데 이제 변수는 그거예요. 중국에서 화웨이 빈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걸 애플 아이폰 13이 메꿀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LG전자가 빈자리가 있잖아요. 네. LG전자도 점유율이 꽤 돼요. 미국에서는 10% 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애플이 가져가면 예. 의미 있는 수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웨이와 미국의 LG전자의 빈자리를 만약에 메꾼다면 네. 의외의 성과도 나올 수 있다. 그 중국에서 삼성의 그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온 그 판매는 뭐 썩 좋지 못합니까? 폴더블 폰? 아니요, 중국에서는 지금 판매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재고가 부족하대요. 네.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계속 아.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예. 근데 물론 좀 한두 달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초기 판매는 성공적이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네. 성공적이었고 근데 이제 미국과 독일 같은 데서 나올 때 미국과 독일 판매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좀 한번 다음 달 정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어쨌든 삼성전자는 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폴더블 폰이 일단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삼성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부진했던 스마트폰 사업을 일단 다시 좀 이렇게 세웠고 네. 또 한 가지가 폴더블은 삼성이 유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이제 자기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네. 그럼 뒤에서 애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았다고는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져요. 네. 예,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증권사 보고서들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번 네. 주에 3개가 나왔거든요. 네. 3개인가 4개 나왔는데 다 추정치로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15조 맞아요. 이상이고 예, 매출액도 16조까지 거의. 70조 이상이다. 네. 그렇게 수치가 좋은 걸 보면 업황이 부진할 거다. 뭐 메모리 겨울이 온다. 예. 약간 상당히 좀 무식해졌는데 뭐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만
주가는 근데 의외로 썩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냐면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기업들 같으면 이걸 반응해서 막 급등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유독 잣대가 6개월 후를 먼저 반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올해 1월 달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요. 내년 지금 시장의 예상이 뭐냐면 내년 2분기까지 메모리 꺾인다. 네. 이게 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3분기 좋은 건 다 한다. 네. 이거예요. 이 논리다 보니까 예. 메모리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실제로 메모리 가격이 그래서 현물 가격이 먼저 빠졌어요.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메모리 현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완만해져요. 네. 뭐죠? 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죠. 네. 아 주가 급락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요게 한 가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면 네. 뭔가 그 좋아져야 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메모리는 아직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내년 2분기까지 안 좋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 언제 좋아질지는 확인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메모리는 바닥은 찍었지만 기대감을 갖기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비메모리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비메모리는 기대할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예. 미국에 지금 공장 짓는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빨리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나오고 그 설비 투자 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게 보통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쪽 비메모리 쪽이 분기당 2천억 정도 번대요. 네. 근데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1조까지도 벌 수 있다 분기에. 네.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그 주가 재평가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AMD 네. 아니면 미국의 구글에서 파운드리 수주 받는다는 얘기도 자꾸 나와요. 네. 근데 하나라도 받아주면 달리 보겠죠. 맨날 TSMC만 수주를 하다가 네.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네. 다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갈지 네. 좀 더 느리게 갈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2차 전지도 뭐 썩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이던데 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임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 뭐 SK 배터리 만든다고 했으니까 약간 그걸 말하자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왜 계속 부진한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LG화학은 배터리 화재 사고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GM하고 같이 조사 중인데 네. 얼만큼 배상을 할지 또 추가로 화재 사고 발생하면 어떡할까 이 네. 우려감. 그리고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LG화학 주식을 60만 원 초반부터 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네. 그리고 올해까지도 많이 샀는데 그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좀 손절하더라고요. 계속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해소될 때까지 네. 수급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LG화학은 좀 부진한 거고 삼성 SDI는 반대로 많이 올랐었어요. 네. 사실 많이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빠진 이유는 그 삼성 SDI도 한 언론사에서 갑자기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놀란 거죠. 예. 이것마저도 하나 믿었던 보루인데. 예. 근데 SDI는 배터리 비중이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을 할 가능성은 전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다행히 삼성 SDI는 자체적으로 공시를 냈어요. 우리 물적 분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 네. 무근이다.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또 반등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분할 이슈가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물적 분할 결정이 됐잖아요. 네. 결정되고 주총 통과했으니까 반영을 했는데 그 삼성 SDI마저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나 네.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배터리 화재 사고가 또 우리 한국에선 더는 안 나서 다행인데 중국의 CATL도 얼마 전에 화재 사고 나고 네. BYD도 나고 예.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러다 또 나중에 또 나오면 어떡할까.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들은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또 뭐 자동차라든지 또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이른바 대장주들이 시총 상위권들이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이 약세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또 그쪽에 많이 투자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세우기가 좀 막막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이사님 보실 때는 이럴 때는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 좀 적절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마 친환경주들만 보이실 거예요. 예. 너무 좋잖아요. 사실 네. 그동안 장 안 좋을 때도 2차 전지 소재 회사 주가들 가고 수소 관련주 뭐 태양광, 네. 풍력 뭐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정책 모멘텀 받아가지고 장이 안 좋은데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을 눈을 보는데 내가 정작 갖고 있거나 관심 갖는 기업들은 아예 안 가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도 안 가고 현대차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죠. 아 이거 삼성전자 팔까? 네. 팔고 저거 살까? 근데 그 고민하는데 매일 올라가요. 네. 그 안 사, 그러니까 살려고 했던 기업들은 자꾸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막상 삼성전자 팔고 갈아타면 또 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안 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멋진 기업을 보는 거는 당연히 보고 있으면 즐거워요. 저거 진짜 내가 좀 사야 되는데 네. 즐거운 상상하는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잠깐 즐거울 수 있는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막차를 타는 순간 그 뒤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네. 그러니까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경험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좋은 기업도 내가 쌀 때 사야 의미가 있지. 예. 그냥 한참 늦었는데 뒤따라가 봐야 며칠 더 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 내가 이걸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맘먹었으면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기회 준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 친환경 회사도 올해도 보세요. 올해 계속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한 적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세요. 네. 저는 한 번 또 빠진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살려고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자. 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되게 못난이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요. 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주, 예. 화학주 네. 이런 회사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갑자기 지난주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되게 부진했는데 지금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은 이 기업들은 주가는 안 가고 예. 자꾸만 저 위에 있는 기업들만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남들과 좀 반대로 네. 좀 바닥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불면은 뭐 배당주를 사라 이런 말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뭐 4분기 곧 옵니다만 배당주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예, 배당주 꼭 하나는 담아야 됩니다. 반드시 담아야 되고 네. 배당도 보너스 개념이니까 근데 배당하면 무조건 금융주예요. 예. 이보다 좋은 업종은 없어요. 배당할 때. 네. 금융주는 은행, 증권, 보험이잖아요. 네. 셋 중에 아무거나 사실 사는 상관없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역설적이게도 카카오 플랫폼 규제 들어갔잖아요. 예. 페이. 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안이 금소법이잖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근데 이미 기존의 은행들이나 보험회사들은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엄격하게. 예. 근데 이제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은행들은 좀 규제를 완화해 줬거든요. 예. 야, 근데 이제 너네도 같이 받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죠. 네. 우리랑 이제 똑같은 이 운동장이 그동안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 평평해진 거죠. 그럼 은행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도 싸고 전 종목이요 5% 이상 배당을 준대요. 네. 은행주. 근데 그 중에 좀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금융지주를 제일 많이 준대요. 아, 한 그런가요? 7.3% 정도 예. 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증권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예, 뭐 역대급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예. 뭐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네. 증권주한테 좋은 거죠 사실. 아. 예. 이자를 받게 되니까. 예. 근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가장 많이 주는 회사는 예상입니다. 네. 삼성증권이고요, 7.6% 정도. 꽤 높네요. 예, 꽤 높고 그 다음에 보험은 코로나 반사이익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네. 이동 안 하니까 네. 손해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 좋고, 근데 보험은 삼성화재 우선주 있죠. 예. 이 기업이 제일 많이 주고요, 7.8%. 7.8%. 예. 예. 그래서 이 세 개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네. 배당주 투자하시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남은 9월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을 생각하십니까? 앞선 내용과 겹치는데 금융주 진짜 꼭 하나는 네. 꼭 담아보세요. 진짜 근데 왜 제가 배당을 떠나서도요, 네. 금융주가 너무 못 갔어요, 주가가. 아. 예, 정말 소외받아서 네. 소외받은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금융주 편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항공, 예. 여행주 많이 아실 거고 숙박, 정유주도 하나 담아보세요. 정유주가 정유. 이게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하면요 이동을 해요. 네. 운송에 들어가는 정유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네. 정제 마진 개선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조정 나올 때 하나 정도는 네. 담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될 때 수혜주 네. 특히 그 동남아 공장이 가동될 때 수혜주가 반도체하고 저는 자동차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두 개 섹터 사실 주가 너무 안 갔잖아요. 자동차, 예. 반도체. 편안하게 담아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플러스 알파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건설회사인데 네. 뒤에 수소가 붙은 건설회사 뭐 보고서 엔지니어링,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그 기업들이 실제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잘 가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건설인데 뒤에 수소가 붙거나 네. 건설인데 풍력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런 기업들이 그냥 불을 뿜어요, 사실 네. 주가가. 그리고 태양광에 예를 들면 그 OCI 같은 기업들도 보면 원래 태양광인데 네. 2차 전지 응급제 소재 사업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예, 갔고. 아, 플러스 알파가 예. 있죠. 고려 아연 같은 기업은 원래 그 아연 재련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LG화학하고 뭐 네. 전구체 사업하겠다. 예. 2차 전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새 좀 트렌드가 네. 좀 부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꼭 그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이제 어떤 기업을 살 때 네. 본업은 잘해야 돼요. 이건 예. 기본이 본업 잘하는데 신사업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신사업에서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나올 만한 거. 그 신사업이 그냥 엉뚱한 신사업이 아니라 네. 누가 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예, 사업. 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요새 간간히 나오고 요새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의 특징이 뭐냐면 콜라보레이션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화학 섹터 애널리스트랑요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 둘이 같이 만나서 네. 보고서를 또 하나를 써줘요. 예. 각자 생각대로. 네.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형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건설만 좋은 게 아니라 건설하면서 수소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워낙 주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네.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윤블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건 솔직히 저는 이거를 이게 디자인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디자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서 생겼어요. 그래서 아. 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예.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왠지 보고서 배워. 표지들도 요즘 많이 요새 좋아졌습니다. 디자인이 예. 딱 보게 만드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한 권으로 끝내는 OLED 소재 기초 설명서라고 네. 좀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의 김소원, 이제 박유학, 이원주 애널리스트 이 세 분이 적어주신 자료고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OLED 네. 그 OLED 소재가 있어요. 예.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LCD도 알지만 OLED는 뭐냐면은 자체 발광을 해요. 네. 이 뒤에서 그 광원이라 그러죠. 빛을 내주는 게 LCD는 없기 때문에 네. 백라이트 유닛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OLED는 소재 자체가 자기가 자체 발광하잖아요. 자체 발광이죠, 소재가. 그래서 되게 얇게 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재가 무엇이고 아. OLED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어려워도 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를 읽고 나면요. OLED 소재 기업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100%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 아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OLED 소재는요 아무나 만들지 못해요. 아, 거의 독점이에요 대부분이. 예. 그리고 만드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보고서 보시면 되겠지만 미국에 그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OLED에 네.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를 이 회사가 유일하게 만들어요. 예. 이게 없으면 못 만들어요. 아, 삼성전자. 그래서 특허를 줘야 돼요. 네. 삼성전자가 만들 때마다. 네. 거의 독점이죠. 여기에 못 들어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몇몇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 독점 구도를 좀 깨려고 그래요. 아, 몇몇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공부해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보고서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들 소재하고 예. 주요 표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을 하나씩 보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OLED 소재 한번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네.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OLED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TV도 LCD가 주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이제 내놨고 네. 삼성도 뛰어들어요. 네.
이제 점점 커져요. OLED 쪽이. 그다음에 차량용에도 OLED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도 다 OLED 넣고 네. 아이패드에도 이제 OLED를 넣겠대요. 노트북. 네. 그러니까 웬만한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 OLED로 바뀌는 대세가 예, 바뀌네요. 바뀌어버려요. 예. 근데 거기서 돈 버는 회사가 누구냐? 네. 삼성도 벌겠지만 예. 소재 독점 기업들이 아. 돈을 엄청 벌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사흘간 장이십니다. 그동안 해외 움직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새로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 이사님, 추석 지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